TV에서 저같이 이 평론을 하던 사람들이 요즘 이제 이 정치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선거판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겠죠. 전부 이제 뭐 여당으로 갔느냐, 전번에 그 소주 먹다가 날아 들어온 6인방처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진영 변호사라는 분은 천정배원이 만든 국민회의 창당 준비위 대변인으로 갔다가 지금 국민의당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강연재 변호사, 여자 변호사 계시죠. 이분 저하고도 했는데 안철수의 첩근으로 뽑혔고, 한때 뭐 안철수는 왜라는 책을 그 정연정 교수, 저하고 가끔 토론하시는 분과 같이 집필하기도 했죠. 이분도 서울 강동원의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분요 뭐 아주 그 말빨 셌는데 결국 정치하시군요. 그 다음에 이제 종편 시사 프로그램 설전에서 이름을 날린 이철이 두문 정치 전략연구소. 저는 이 두문이 뭡니까? 이 국민의당을 갈 수도 있고 더민주에 갈 수도 있어서 두문이었는지 이름이 참 궁금한데요. 이분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뉴파티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입니다. 참 야권은 보니까 이런 정치평론가도 비례대표로 부르고 하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한때 안철수의 입으로 꼽혔던 금태섭 변호사, 이분도 텔레비전 좀 나왔죠. 강서갑에 출마한다 그러고요. 강서갑의 신기남 의원이 지금 못 나오니까 아마 그 자리 나가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도 가끔 했죠. 김철근 동국대 개민교수, 이분은 옛날부터 안철수 의원 했는데 아마 전남 보성이나 이런 데 출마할 것 같아요. 여당으로 출사표를 던진 패널도 많답니다. 전옥현 국정원 1차장, 가끔 저하고도 하셨죠. 강서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요. 허성우씨 무슨 이사장 해서 이분 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북 구미열에 여당 공천을 지금 띄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수혈한 최진영 변호사는 서울 마포래. 근데 최 변호사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김태호 최고위원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배성희 변호사는 중랑갑, 변한봉 씨는 경남 수정, 김태현은 노원을, 그리고 그 뭡니까 박상헌 씨, 그분은 송파갑에 하고 있답니다. 여기 송파을이네요, 노원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다 뛰는 데는 현역 의원들이 야당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지역이죠. 방송 출연이 잦은 한 전직 평론가는 출마하는 패널 입장에서는 출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였다라는 게 장점이겠지만은 방송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저는 방송국이 출연하는 사람한테 당직을 가지고 있는가는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캠프에 지속적으로 끈을 대고 자문을 하거나 정보를 물어다주는 사람들을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직의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평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특정 캠프에 지속적으로 출입을 하면서 방송 중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들었더니만 캠프에서 그게 아니더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캠프의 대변인이라고 명찰을 달고 나와야지 평론가라고 명찰을 달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TV 평론이 절적으로 수준이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한마디로 여의도의 방송가 브로카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계속 평론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론도요,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 보유와 특정 정치인과의 유착성이 지나친 사람은 출연을 금지시켜야 되는데요. 방송에서 제일 출연이 많이 금지된 사람은 저입니다. 기가 찰 일이죠. 저는요, 특정 정파와 유착성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가 조선족 이민 부분을 주장했다가 조선족이 애 놓는 기계냐 뭐 문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민을 고려할 단계인데, 그렇다고 우리와는 민족이나 문화, 인종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개방하는 이 다민족 국가로 가는 부분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한국 민족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족 숫자가 제일 많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라고도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또 중국의 이 원래 한국인 출신인 조선족은 같은 민족입니다. 일제시대 때까지는 뭐 국경 없이 다녔죠. 특히 뭐 일본이 조선에 그 만주에 만주국을 세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또 간도라고 부르는 연변 지역에서 마치 한국 땅처럼 엄청난 땅들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쌀농사도 지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와 핏줄인 것은 분명한데, 그간의 사회주의로 많이 갈려 살았고, 또 이분들이 북한과의 관계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가까웠고, 또 이분들이 한국과는 이렇게 교류도 많이 하고 한국에 와서 뭐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한국과 다른 문화, 또 각종 뭐 범죄에 연루되는 부분, 또 한국의 덕을 보면서도 한국을 좀 경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가 안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민 대책에 있어서 같은 민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구사하되, 이렇게 한마디로 체제적인 가치가 다르고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또 거기에 따르는 이 북한과의 관계, 또 문화나 풍습에 있어서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족 이민 이전에 중간 단계로 한민족 융합 방안을 정부가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은가. 그 단계를 거쳐서 해야지 이 조선족 그냥 이민이 저출산 대책이다라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이민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 입양하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은 복귀를 도와주는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뭐 고려인, 그 다음에 조선족, 이런 문제들을 이 서로 간의 민족 융합에 대한 고려, 또 동질성에 대한 고려들이 상당한 기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논의돼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최근에는 아이 셋을 낳는 가구에는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녀 셋 이상을 낳는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에서 다자녀 가구에 거의 공짜로 집을 한 채 줄 정도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랬다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난임 부부 지원 연령에 상한선을 둔 조항을 폐지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는데, 자, 이런저런 일들을 띄엄띄엄 할 거기보다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요, 싱가포르식의 장기 임대 주택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한 30년, 40년 정도로 임대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고, 한마디로 생산 원가에 공급을 하고 그 재원을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일정한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은 들어올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에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공급하는 어떤 이 주택이 결국은 결혼하는 사람들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땜박지식으로 찔끔찔끔 돈 들어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대책도 되지 않거니와 결국 돈만 낭비하는 효과라는 겁니다. 집을 주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집에서 결국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데 드는 비용을 경감시키는 것, 즉 보육 육아 비용을 경감시키는 건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뭐 육아 지원, 뭐 보육 지원, 새누 뭐 뭡니까 누리 예산 이래봤자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유치원 파동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유치원 비용을 통제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공량화로 흡수하는 것이 우선이지 유치원이든 유아원이든 어린이집이든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사설 유치업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방치한 채로 정부가 돈을 준다고 그 돈이 과연 실질적인 이 육아 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인 겁니다. 왜 본질을 갖다가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데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